지금 그 어느 누구도 강북이건 서울이건 아파트 가격 대폭등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심각한 거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좀 다가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거대한 분양시장 빨리 열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경우에 가장 좋은 투자처는 사실 부동산이거든요. 왜냐면 저거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물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재물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반드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해요.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거시경제의 흐름이잖아요. 관세 전쟁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신호라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와 같이 수입 많이 하는 나라는 사실 수입 물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디폴트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떨어지는 것도 디폴트가 됐다고요. 그럼 이게 그냥 유동성이 풀려버려요. 거대한 유동성이.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다는 거는 어느 재화에 갈 거예요. 버블도 키울 거고. 근데 그 재화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디지털 자산,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 부동산에 대한 그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에서 부동산 도시계획 가르치는 김경민입니다. 작년에 제가 슈퍼사이클 돌입했다고 말씀드렸듯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슈퍼사이클 돌입해서 맨 처음에 빠르게 오른다고요. 원래 고가 지역 가격을 선도해요. 그건 맞아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은 이게 지금 서울이고요. 서울이고 얘가 강남이에요. 강남 3구. 이게 노원, 도봉, 성북구예요. 보시면 트렌드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보다 강남이 더 많이 상승했고 거의 전국적으로 다 돌파했어요. 근데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스테이블해요. 인플레이션 고려했을 땐 가격이 안 오른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앞으로도 얘가 이렇게 가고 얘만 이렇게 가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누적 상승을 보면은 동일해요. 항상 누적 상승률을 맞춰요. 큰 기간을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렇게 가고 언젠가는 이렇게 해서 마친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 시점이 이때 돌입한 거예요, 이때. 그리고 약간 좀 무서운 건 뭐냐면은 사실은 얘예요. 이게 지금 강남 3구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은.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수준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노원, 도봉, 성북구도 아마 거래량 더 오르면은 마켓이 바뀌었다는 게 이미 우리가 체감을 지금 하고 있고 체감을 완벽하게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해서 627 같이 시장 왜곡되는 정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더 비이성적으로 행동해요. 정부가 막을 거니까 내가 그러면은 더 빨리 들어가야 되지.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건 게임 이론이에요, 게임 이론. 갑자기 대출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주담대를 나가버리면 사람들이 그럼 나는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럼 나는 미리 행동을 해야겠네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가수요가 붙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부의 시장 왜곡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바뀌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은 상승 도미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이미 시작된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뭘 하라는 액션이지 지금 그 어느 누구도 강북이건 서울이건 아파트 가격 대폭등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은 내년 사이클로 봤을 때 저런 그 노도강 쪽은 엄청 상승이 나올 수 있겠네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강북권으로의 상승 도미노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미 나타난 걸로 보이고 왜냐하면 이제 서울은 되게 재밌게도 이 공간 균형을 찾아가요. 무슨 말씀은 여기서 이만큼 오르면 얘만 더 오르는 게 아니고 이쪽도 이따가 그 상승률을 맞춰요. 그게 뭐 내년 1년 동안 회복한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장기간 투자기 때문에 결국은 강남권 상승률을 맞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627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사람이 주택을 살 때 뭐 5억짜리건 10억짜리건 100억짜리건 딱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오게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잡는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상황 보면은 사실 저는 이거 시장 왜곡시켰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중위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서울시 전체에서 25평이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것들이 많을 텐데 거기서 중위값이 얼마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게 9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지금 앵커링이 됐어요. 이거는 반포에 있는 아파트 33평이 60억 찍었다는 건데 작년 9월 기사예요. 처음에 50억 찍었다, 55억 찍었다, 60억 찍었다 굉장히 고가에 딱 거래된 걸로 사람들이 딱 뇌리에 박히니까 다 고가로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과거에는 국민 평형 주택이 33평형이었는데 지금 가장 선호되는 평형은 사실 33평보다 25평이에요. 가구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25평대의 서울시 전체의 중위 가격이 얼마냐 하고 강남구하고 노도성은 노원 도봉 성북구예요. 성북구. 여기가 그 강북에서 가장 큰 서민 아파트 그 타운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보면은 사실은 6억으로 제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요를 잡을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요. 제 말씀 뭐냐면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25평이 대략 한 2, 3억 돼요. 근데 서울시 전체에서 거래된 것들의 가격대를 보면은 대략 8억에서 9억이에요, 이게. 그리고 노원 도봉 성북구가 이게 얼마냐면 6억이에요. 거래된 것들의 중위 가격이 6억이면은 뭐냐면은 엄청난 물건들이 25평대가 6억 이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70%까지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4억 2천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6억 이하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은. 서울의 25평이 아까 9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서울 전체의 중위값이 9억이란 말은 뭐냐면은 절반가량이 9억 이하란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게 LTV 70% 한다고 하면은 생애 첫 주택자의 경우에 이거 6억 3천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6억 3천까지 대출을 못 받죠. 대신에 6억까지는 대출을 받고 추가적으로 자기가 3천만 원을 에쿼티를 일으키면 돼요. 자기 돈 3천만 원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사금융을 일으켜요. 친구한테 돈을 빌린다든지 엄마한테 돈을 빌린다든지 하고 그래서 이건 완전 시장을 왜곡시켰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저가하고 중가하고 고가로 나눈다고 했을 때 저가 아파트 시장 딱 보면은 627이고 뭐고 맨 처음엔 거래가 없었어요. 완전 패닉이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여기는 거의 다 모든 단지별로 봤을 때 가격이 다 올라요. 6억까지만 대출을 딱 막은 거잖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죠. 서민도 집을 산다고 했을 때 6억까지밖에 못 받고 부자도 대출하는데 6억까지 못 받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걸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부자들은 현금 동원력이 세요. 어떻게든 사금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쉽고 부자들은 이거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걸로 타격을 본 거예요. 젊은 청년 신혼부분. 그렇죠. 그거 약간 되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게 자본을 축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초년생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내가 집을 살려고 했는데 너 잠깐만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넌 조금만 있다가 사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차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상대적 저소득자에게 굉장히 차별적 금융정책을 짚인 거예요. 이게. 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때 빌라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라고 완충지대 역할을 했잖아요. 이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수요자들이 등을 돌리고 또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빌라를 짓겠다는 업자들이 점점 또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고요. 첫 번째 서울이 아파트의 도시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비아파트가 더 많아요. 서울이. 여기서 잠깐 데이터를 읽으실 때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주택수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영역인데 이건 세대수예요. 세대수. 연립 다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단독 다가구라는 게 있는데 이 다가구 주택은 뭐냐면은 다세대랑 비슷해요. 빌라예요. 그런데 이게 주택이 등기를 칠 때 하나로 쳐져요. 그러니까 주택 수는 실제로 6채인데 주택은 한 채예요. 거기서 약간의 착시가 일어나요. 저렇게만 보면 아파트가 60%나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되면 세대수를 봐야 돼요. 단독 다가구하고 연립 대세대를 더하면 이게 거의 빌라거든요. 그럼 대략 하면 이게 거의 200만 호 가까이 돼요. 아파트가 180만 가구예요. 서울은 비아파트가 더 커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상위제고, 그죠? 빌라는 상대적으로 열위제예요, 그죠? 열위제니까 보다 더 서민들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서울 시민 절반이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아파트만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 시민 절반이 살고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전세 사기 이후에 사람들이 더 이상 빌라를 짓질 않아요. 빌라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절반 정도예요. 그 말씀 뭐냐면은 내가 개발을 하면 아파트를 개발하지 빌라를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 개발업자들이 원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빌라를 개발한 다음에 따박따박 월세를 받던가 임대를 받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심각한 거는 빌라가 1년에 몇 채가 공급되냐예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장기적으로 공급된 거의 평균을 장기 균형 상태로 봐요. 장기로 균형 상태를 보면 굉장히 재밌게 한 2022년부터 딱 대충 때려보면은 아파트도 매년 33,000채 정도 공급돼야 되고 빌라도 33,000채 정도 공급이 돼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 좀 공급이 좀 덜 됐어요. 덜 됐다가 지금 심각하게 줄어든 거예요. 심각하게. 그러니까 서민들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진 데다가 시공비도 비싸졌거든요. 이거를 져서 임대료 월세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져요, 지금 빌라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라가 절반을 시장하는 마켓인데 거기서도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는 경우에 맨 처음에 올라가는 건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세 가격이나 월세부터 자극해요. 이게 올라가요. 그럼 빌라에 사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내가 이 가격에 여기서 왜 살아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초이스는 그럼 아파트로 넘어가는데 아파트는 상위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매매 시장으로는 못 가요. 아파트 임대차 시장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아파트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가 이제 공급이나 이런 게 불안해져 버리니까 계속 이제 아파트의 전세, 아파트의 또 매매 이게 상승되는 같이 가는 거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빌라로 내려가서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빌라에 사는 분들이 성공을 해서 자기는 아파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빌라도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빌라에 사는 분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 어떻게든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LH에서 전세 임대 중단한다고 기사 났는데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선은 그것보다도 이번에 대법원에서 전세 제도에 대해서 되게 무서운 판결을 냈어요. 보증금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금융적으로도 리스크가 돼 있고 확정일자 때문에 법적으로 이미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가 더 많아졌어요. 그럼 이걸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은 전세가 위험하다는 건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셔야 돼요. 전세에서 반전세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전세 가격이 실질적으로 보면 2022년 한 해 떨어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올라요. 5%씩. 그럼 전세가 올라가는 건 뭐냐면은 매매 가격의 하방을 뜻하는 거예요. 지지선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반전세로 가야 돼요. 그거는 LH가 그렇게 한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점점 이제 월세 시장으로 네. 가는 건데 월세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값이 좀 올라가는 그렇죠. 일이 생기고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되면 월세가 돼서 많은 분들이 힘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요구할 게 뭐냐면은 미국식으로 주택 바우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월 임대료 보조 상품을 제대로 만드는 이야기를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액으로 줘요. 10만 원, 20만 원 정액이에요. 월세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미국에서는 중위 월세 수익하고 자기 소득의 30% 차이를 줘요. 자기 소득은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월세가 폭등을 하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주는 거예요. 정률로. 그러면 부담이 없어져요. 대신 이게 정부가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요구를 하셔야 돼요. 주택 바우처를 미국식으로 현실화하자. 예. 월세가 간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사람들이 힘드니까. 예. 그리고 아파트도 심각한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나온 물량을 장기적으로 평균을 내면 그게 대략 33,000채 한 이쯤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2026년은 그나마 2만 안짝이에요. 2만 안짝이어도 2010년 이후 제일 적은 수치예요.
그 다음에 심각한 거 뭐냐 2027하고 2028이에요. 그때는 만차가 깨져요. 이게 확정 물량이에요. 거의 확정이에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정보 사이트하고 거기서 빠진 부분들을 단지별로 다 봤어요. 다 해가지고 여러 번 더블 체크를 했어요. 이거 거의 확정이에요. 얘는 사실은 빼려고 했어요. 2029년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제발 정책 당국자들 이거 심각성 이해해야 돼요. 이 심각성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빨리 분양시장 열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오를 수도 있어요. 사실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착공입니다. 착공. 올해 물량이 들어간 거, 공사 시작한 거. 아파트는 대략 뭐 이렇게 이 정도 나오긴 해요. 이 정도. 뭐 10,000 또는 뭐 20,000. 착공을 하면 한 3년 후에 나와요. 그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2026년에 2만 채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에요. 27하고 28에 10,000씩 나오죠. 이거 두 개가 약간 좀 슬로우 다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내년에 과연 물량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국공유지에서 무조건 때려 박아야 돼요, 지금. 국가 땅이니까 지금 질 수 있잖아요, 사실은. 국공유지에서 빨리 인허가나 이런 걸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하라는 게 제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은 2028년, 9년은 진짜 난리 날 거예요. 이거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제가. 빌라는 더 죽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는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짓는 거라고요, 사실은. 이거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공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공공이. 근데 사람들이 공공 LH하고 SH 브랜드를 싫어하니까 레미안 브랜드나 민간 브랜드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번에 발표가 난 게 97이에요. 그래서 그건 되게 좋은 거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게 거기 이제 공공 분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그 공공 분양이 뭐냐면은 LH가 토지 작업을 해요. 정부가 뭐 소용을 하든 해서 다 정부 국유지를 다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원래는 토지를 잘라가지고 민간 디벨로퍼한테 야 니들이 알아서 짓고 니들이 알아서 수익 가져가요. 그럼 민간 디벨로퍼는 시공이익도 가져가고 어마어마한 시행이익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국가가 뭘 했냐면은 오케이 우리가 LH가 토지 작업할 거야. 근데 시행이익까지 너네한테 주긴 싫어. 시공사들 너희들 와서 아파트만 져해요 지금. 그러니까 레미안 와서 질 거면 지고 이편한 세상 와서 질 거면 져. 대신에 너희들은 시공 피를 가져가요. 지금 충분히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시공사들은 그 공사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되면 사실 시공업체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과거에는 시행업자들이 시공사 비용에다가 자기들 시행 이익 마진을 붙여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한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행 이익은 국가가 가져가는 데 국가가 다 먹진 않겠죠. 사람들한테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내놓을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이렇게 가져가다가 수요자는 싼 가격에 가져가는 시장을 만든 거예요. 이건 되게 좋은 구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공 분양이라는 공공이라는 단어 때문에 LH 브랜드가 잔뜩 나올 거라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저렴한 가격의 레미안, 이편한 세상, 푸르지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깔아준 거라고. 이건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냐면은 꼭 빌라가 아니어도 좀 괜찮은 주거 상품을 이번에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을 위한 괜찮은 주거 상품. 문제는 뭐냐면은 로케이션이에요. 위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서리풀 지구도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작년에 나왔어요. 거기 지금 용적률 200% 했거든요. 2만 채 나온다고. 거기는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부축을 따라가지고 그 지구가 길어요. 용적률 더 올려도 돼요. 상황이 이러면 저 같으면 400% 줄 거예요. 400% 지금 거기서 벌써 4만 채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부지예요. 용산 정비창 부지. 그게 15만 평이에요. 거기다가 서울시는 자기들이 용적률 1000%, 1500%를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150만 평이 연면적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피스 업무지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은 지금 공실률이 20%예요. 오피스 건물 많이 짓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산업 패러다임 바뀌었기 때문에 AI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잘리고 있어요. 오피스 워커들. 근데 거기서 그걸 오피스 지구를 더 크게 짓는다? 그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부동산 좀 관심 있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2020년대 후반, 29년, 30년쯤에 세운 지구에서 오피스 물량이 쏟아져 나와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 서울 오피스 마켓을 상당 기간 눌러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마어마한 물량이 또 나온다고? 그럼 박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사실 한
3분의 1 정도면 오피스하고 나머지를 주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서울시 공개된 거 보시면 거기서 6,000채 나오는데 3,500채가 오피스텔이에요. 지금 장난하냐고요. 지금 150만 평의 물량이에요. 50만 평을 오피스 주고 100만 평을 아파트를 짓자고 하자고요. 거기서 공용 면적 대충 30만 평 버네요. 그럼 우리가 70만 평이나 75만 평의 연면적을 할 수가 있대요. 그걸 25평으로 나누자고 그럼 몇만 채가 공급이 되는지. 제가 봤을 때 거기서 2만 채 나와요. 또 상암동에도 상암동 랜드마크 타워라고 오피스 건물 100층짜리 맨날 하는데 그 20년째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거기는 주상복합 70짜리 하면 돼요. 그런 거 뭉치면은 대략 한 7만에서 8만 채를 우리가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공급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공급이 부족하다고 빨리 공급 대책을 열라는 건 뭐냐면은 거대한 분양시장을 열라는 거예요. 거대한 분양시장을. 분양시장을 열려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들 지금 빨리 확보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작업을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시장이 있고 우리는 기축에서 거래되는 시장이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우리 옆 동네에 33평 아파트가 있으니까 내가 그 9억에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더 싸게 살고 싶을 거고 근데 같은데 분양시장이 열었는데 얘가 3, 4년 뒤에 7억에 나와요. 그럼 나는 잠깐만 그럼 난 일로 가서 줄을 쫙 쓴다고요. 사실은 그게 이미 우리가 했던 방식이에요. 88년, 89년에 강남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분양시장 분당에서 크게 연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줄을 쫙 쓴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또 어디서 보냐면은 2010년에 가격이 막 오르려고 했거든요. 내곡동, 자곡동에 보금자리 쫙 하니까 사람들이 일로 가서 줄을 쫙 섰다고.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데 가격이 20% 싸니까. 즉 기축시장의 수요를 지금 일로 옮겨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 그럼 2, 3년 동안 내가 어디 가서 뭐 참고 살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때는. 경기도권에서 살다가 그때 다시 들어오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수요를 일로 옮겨야 되는 거지 7년 후 8년 후에 아파트 공급하겠습니다는 그건 말이 안 돼요. 작동 안 해요. 그거 100%. 예. 그래서 지금 상황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거대한 분양시장 빨리 열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6.27 대책은 이미 시장을 왜곡시켜가지고 더 펌핑시켰어요. 9.7 대책은 지금 작동이 안 해요. 그러면 나올 게는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택시장의 방향이라는 게 시장에서 단순히 뭐 가격이 오른다를 넘어서서 불균형을 어떻게 없앨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예. 예, 오늘 교양인을 부탁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